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서울의 한 공장에서 수십 년 동안 장애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26년 동안 공장에서 무임금으로 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 수배된 이은혜와 조연수 외에 공범이 한 명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혜의 전 연인들이 의문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07세 노인이 복권 위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노인이 자신의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뾰로롱. 아유, 박지훈 변호사님, 정말 이러실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통 저를 포함해서 우리 패널 모두가 한 5시 50분쯤에는 이 스튜디오에 와서 스탠바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박지훈 변호사님 6시 5분에 오셨어요. 6시 1분에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늦어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앞에 좀 일정이 좀 늦어져가지고. 다른 죄송합니다. 방송사? 아니요, 너요? 아닙니다. 예, 일찍 오겠습니다. 교수님,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교수님? 네. 할 말 없습니다. 없으세요? 아주 뭐 일찍 오세요. 일찍 앞으로. 오겠습니다. 예. 네. 아니, 이렇게 한참 늦게 오셔서 똑같이 출연료를 받으시면 다른 두 분은 기분 나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드릴 말씀 정말 많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 확진 판정 받고 재택 치료하셨던 분들, 오늘부터는 직접 약국에 가셔가지고 약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가족 등등 대리인이 받아가게 했었죠. 직장 때문에 고향 떠나서 아는 사람도 없이 혼자 살던 분들한테는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자, 이수진 기자, 양지열 변호사, 자,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다른 방송사 들리고 늦게 오신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사건 반장에 너무 몰입한다고 신랑이 자꾸 잔소리해요 하신 연순덕님. 에이, 신랑 나쁘다. 원보야, 내 이름 좀 불러다오 하신 왕예수님. 오늘 저녁 6시 운전면허 3번째 시험 도전 제발 좀 붙어라 하신 조경옥님. 자, 지금 시간이면은 합격 여부가 가려졌을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자, 몽골에서 매일 사건 반장 보는 몽골인 미혼 여성입니다. 반밖에 이해 안 되지만 처음보다는 나아졌어요 하신 펄 자기 0804님. 정말 이제 온 지구촌이 사반으로 대동단결입니다. 자, 아싸라비아님, 우리같이 TV님, 구대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반장픽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엄마한테 온 전화였는데입니다. 자, 김미영 팀장입니다. 혹은 서울 동부지검 홍길동입니다. 요즘 이런 걸로는 더 이상 낚일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싱범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종 수법 소개해드리죠. 먼저 피해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엄마라고 딱 떠서 받았는데 엄청 흐느끼는 소리로 엄마 납치된 것 같다 이러더니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피가 있는 사진이었는데 사진에 정말 우연히 저희 엄마가 하고 다니시던 스카프랑 되게 비슷한 스카프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그 상황에 되게 몰입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말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신 게 피싱범들이 방금 그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인데 저희가 흑백 처리를 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휴지 그리고 손에 피가 잔뜩 묻어 있고 저기 보시면 스카프도 보입니다. 이 기자, 이게 어떤 점에서 신종 수법인가요? 네, 일단 수법을 좀 정리해드리면요. 엄마라고 발신자에 떠서 전화를 받았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 흐느끼는 목소리로 납치가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이제 남자가 전화를 가로채서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방금 보신 이 피 묻은 손 그리고 스카프 사진 같은 걸 보내면서 돈을 안 보내면 엄마가 큰일 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건데요. 다행히 이 사진을 받은 사람은 마침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이 발신자로 뜨도록 만드는 앱을 이용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종 사기에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세상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뭐 저런 거 와도 이제 뭐야 하겠지만 진짜 핸드폰에 발신자 이 이름에 엄마 뭐 이렇게 뜨면은 저게 커요. 와 이거 죄송하지만 전화번호를 외우는 사람 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름을 보고 그것을 추측을 하고요. 뭐 아내 이름이나 아내 번호나 이런 것들은 알지만 엄마 번호, 어머니, 엄마라고 뜨면 당연히 엄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이런 어떤 것들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이 휴대전화에 010을 빼고 나머지 8자리가 같을 때는 그 사람의 저장됐던 엄마라든지 그 이름이 뜨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앱을 심어 놓으면 그렇죠. 그 이전에 앱을 무차별로 살포를 합니다. 그 앱을 실행을 하면 그 앱의 악성 코드 같은 게 작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떤 전화번호하고 연락처하고 이게 연동이 되면서 그 이름을 뜨도록 자연스럽게 뜨도록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이전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화번호가 국제전화번호 뜨기 때문에 의심을 해요. 070, 그렇죠. 0 이런 거 뜨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지금은 엄마 그리고 또 여기 양지열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요, 당연히. 예. 양원보 이렇게 뜨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착안해서 지금 보이스 피싱을 한 것입니다. 자, 어려운 얘기 다 제쳐두고요. 이렇게만 생각해 보시죠. 뭐 가족을 납치했다 이런 연락 오면 그래 알아서 해 하고 그냥 일단 끊으세요 무조건. 자, 우리나라가 어디 다른 나라들처럼 납치 사건, 특히 몸값을 요구하는 납치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끊으시고 정 찜찜하시면 바로 뭐 엄마든 누구든 그 발신자가 뜬 가족한테 직접 한번 연락을 해보십시오. 교수님, 진짜 우리나라는 무슨 납치, 몸값을 요구하는 납치 사건이 흔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흔치 않죠. 이제 예전에는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이제 몸값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엔 납치했는데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끊으면 오히려 그쪽에서 좀 당황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엄마한테 전화를 한번 해서 뭐 별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상 저런 맞습니다. 상황이 딱 되면 엄마가 지금 뭐 피를 흘리고 있다라고 그럼요. 하는데 패닉에 빠지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맞습니다. 어떤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걸 잘 이용을 하는 것이죠. 예. 아무튼 각별히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미성년 제자의 여자로 보여. 자, 40대 미술 입시 학원 강사가 미성년 제자한테 야, 너가 이제 여자로 보여. 이거 뭐야? 네, 이게 어제 한 학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인데요. 입시 미술학원에 다니는데 40대 강사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너가 정말 여자로 보인다, 호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고 이 학생이 불편하다고 말을 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 학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한테도 이런 식으로 불편한 문자를 보냈고요. 뭐 고에게 선물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 측이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수업에서 이 강사를 배제한 상황입니다. 정말 저 톡 내용을 보면 학생이 정말 똑부러지게 대응을 잘합니다. 자, 그런데 뭐 저도 이제 40대 남성인 입장에서 이 20살 나이 차이 뭐 극복할 수 있죠. 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대가 동의했는지 여부, 또 무엇보다 미성년 제자한테 그러는 거는 특히나 입시를 앞둔 제자한테 네가 여자로 보인다? 학원 강사라는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글쎄요, 학원 선생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으면 감히 이런 제의를 할 수 있었겠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학생이라는 게 상당히 약한 존재인데 동네 아저씨가 만약에 이렇게 했었으면 그 경찰에 신고했겠죠. 성희롱한다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학원을 갔다가 그 선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력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쌓여가는 그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학원을 바꾸는 것은 자기의 어떤 입시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선생이라는 사람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 명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에게 선물을 갖다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진정성이라든가 아까 우리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뭐 나이 차를 극복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상습적으로 여러 학생들에게 집적거린 그런 어떤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0대도 20살
어린 뭐 하지 말라는 법은 없. 하지만 제자한테 더구나 입시를 앞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경태 후원금 먹튀 경찰 수사입니다. 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사건이죠. 유명 택배견의 주인이 강아지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았던 이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었는데, 아이고 결국 수사에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이는 그 반려견을 키우는데 저 반려견들을 이제 뭐 이 사고 심장병도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차 사고가 난 바람에 일을 할 수 없다라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같은데 SNS에 저런 거 사진 올리고 해서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분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 같은 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하다라는 그런 상황이 알려지니까 SNS 계정을 폐쇄하고 행방이 지금 모연하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강아지를 치료했던 병원 그리고 이 강아지를 데리고 있던 이 남성의 여동생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듣고 가시죠. 심장적으로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약은 계속 제가 처방해주고 일주일 단위로는 약이 거의 나왔으니까. 후원금에서 1원도 안 썼고요. 후원금 내용 싹 다 공개할 수 있어요. 경찰에서 공개하라고 하면은 경찰에 다 공개할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자, 병원 측 이야기 이제 들어보셨는데 여동생 말대로 후원금을 1원도 안 썼다 하면은 아니 이 남성 말이죠. 행적을 감출 게 아니라 나 억울하다 하면서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남성이 지금 행적을 감춤으로써 어떤 의혹이 더 증폭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실제 이 반려견 치료에 들어간 돈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277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강아지 두 마리는 이 그 해당 남성의 여동생과 같이 있고, 그리고 아까 뭐 나왔듯이 이 여동생 같은 경우는 횡령 의혹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은 정확한 어떤 그 피해자의 수라든가 또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후원금으로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예. 그렇다면 이 남성이 이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강아지들의 안위는 확인이 됐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이거 피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차량이 도로 옆을 주차돼 있는 그냥 차들을 피해가면서 2차로로 이렇게 잘 달리고 있는데요. 오, 아이고. 보셨어요? 갑자기 펑 해서 뭐야 하고 봤더니 어유 세상에. 와, 이 보세요. 아이고. 이거. 와, 이게 있었어요. 그냥 도로 한복판에 삐져나와 있었어요, 이게. 예? 자, 그러면 또 다른 영상 보시죠. 늦은 밤 도로입니다. 왼쪽 차선에서 무언가 반짝반짝거리죠. 이거 뭐죠? 근데 갑자기 쾅!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뭔가 확 지나갔는데 이거 H빔. 세상에 H빔이 도로 한복판에 저는 그냥 확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펑 하더니 아니 양 변호사님, 사람을 잡으려고 작정을 했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사고부터 볼게요. 그 직진하고 있었던 낮의 주행 영상이었죠. 예. 그건 이제 주변 지금 두 번째 영상도 다시 봐도 아찔한데 첫 지금도 번째. 훤한 대낮이긴 하지만 오른쪽에 공사 현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거를 한 번에 옮기기가 어려우니까 이 일을 하던 사람이 이 잠깐 도로에 빼놓은 걸로 지금 보여요. 그거를 한 5m 이상 된다고 하네요, 저 길이가. 근데 저게 도로에 눈높이에 있다라고 누가 상상을 해가면서 저걸 그러니까요. 보겠어요. 저것도 저는 이 잘못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주행하는 차량의 잘못이라고. 자, 박 변호사님, 네.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그 H빔. 네. 다행히 불박 차주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는데 지금 트레일러가 불박 차주한테 과실이 좀 있다 이런 말씀 하시려는 건 아니죠? 지금 트레일러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고가 난 거예요. 실제로 후진을 하려면 저런 어떤 트럭 같은 경우는 신호수, 보조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트레일러 차량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이게 소송까지 갔다고 합니다. 소송에서는 우리 지금 진행자 양원보 앵커 말씀대로 블랙박스 차량이 20% 가실 있다고 났다고 합니다. 아니, 저게 왜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또 전방 주의 의무 위반 아니면 속도를 좀 냈거나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저걸 피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좀 틀에 박힌 어떤 과실 비율 산정 말고 누가 저거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블랙박스 차량 같은 경우는 속도도 지금 되게 천천히 가는 모양새거든요. 저기서 저걸 피한다는 거 후진합니까?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결과는 그렇게 났다라고 지금 합니다. 알겠습니다. 5번째 뉴스 바로 또 이어가죠. 무개념 주차 양심 대결입니다. 자,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수원의 한 원룸 단지 골목길인데요. 차들이 빽빽하게 주차가 돼 있는데 마주보고 있는 이 두 차 보세요. 건물 출입구를 일단 여기는 이 차는 막고 있고요. 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차. 자, 이 사이로 뭐 스쿠터 사람은 지나갈지언정 차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야, 이거는 저는 될 때도 없어. 저긴 안 돼야 되거든요. 저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깻잎 한 장 같아요. 제가 통과하려면 깻잎 2장 정도. 그러니까 무조건 사고가 날 추돌 사고나 긁히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한 사람 정도는 안 돼야 되는데 둘 다 지금 돼버렸고요. 저렇게 되면 나머지 분들 나가시는 분들도 문제고 들어오는 분도 문제고 자기들만 삽니까? 예. 참 문제 같아요. 예. 교수님 뭐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요즘 저런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다른 사람들 불편에 전혀 상관없이 나만 편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이제 가정이라든가 학교에서 여러 어떤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아주 최소한도의 인간의 도리 또는 인간의 그 어떤 바람직한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갑니다. 200만 원 유명 침대 뜯어보니 점점점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경기 광주시의 한 공장입니다. 침대 매트리스 커버와 스펀지가 곳곳에 저렇게 쌓여 있는데 자, 저 매트리스를 뜯어봤더니 겹겹이 접착제로 이어 붙인 노란 스펀지 보이시죠? 블러로 이렇게 가려서 안 보이시겠지만 저 매트리스 커버에는 미국의 유명 브랜드 상표가 적혀 있었는데 모두 가짜였습니다. 자, 저 매트리스 엄청 고가, 한 200~300만 원에 팔리는 거였다면서요? 네,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입니다. 이 50대 수입업자는 중국에서 상표를 위조한 매트리스 커버를 수입했는데요. 국내에서 그 매트리스 커버 안에 스펀지만 끼워 넣은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원가가 40만 원 정도인데 이거를 할인한다는 명목으로 120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판 금액이 무려 1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변호사님, 이 브랜드가 혼수 인기템이었대요. 네, 아주 좋아하는. 모르긴 몰라도 예. 오빠 이거 너무 싸게 샀다. 우리 득템했어. 좋아하셨을 거 아니에요. 득템했어 하면 뜯어보니까 이렇게 본드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커버만 믿는 거예요. 안에를 뜯어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한 거고요. 실제로 이거 손해배상 받기도 사실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좀 직구하거나 해외에서 좀 했을 때는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혼수 준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데 내는 결혼한 지 30년 됐다 하시면서 채널 돌리시려는 경남 통영시 미수동의 강명순 여사님, 외동딸 시집 보내셔야죠. 네? 흠뻑 마시는 마그네슘 마그비 스피드 마그네슘의 흠뻑 다방이 다 바꾼다. 중개사의 전문성에 기술의 혁신까지 더해 새로운 시대를 열다. 내일의 방구하기 다방. 서울의 한 공장에서 수십 년 동안 장애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26년 동안 공장에서 무임금으로 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 무려 26년이나 노동 착취를 당한 지적 장애인의 사연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적장애 4급인 69세 박모 씨 이야기인데요. 지적장애 4급이면요, 이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대화도 가능하고 사회생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박모 씨라는 분은 독신이기 때문에 이런 착취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만한 주변인이 마땅치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26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도 월급을 한 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숙식은 공장 옆에 있는 쪽방에서 해결을 했다고 하고요. 이 쪽방을 동생이 말하기를 돼지 우리 같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적장애 4급 충분히 사회생활도 가능하고 아주 뭐 간단한 의사소통도 가능한데 어떻게 26년간 한 푼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자, 일단 피해를 주장하는 박 씨도 여러 차례 항의를 했다고는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뭐냐면 언제 그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때 그때 되면 언제 준다고 말로만 해마다 해오셨어요. 언제 준다고만 그렇게 말만 하고 실천이 없었어요. 준다는 말만 하지요. 준다는 말만. 일하실 때도 월급 달라고 얘기는 하셨던 거죠? 예. 자, 그렇다면 공장 대표라는 사람 피해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참아야 하느니라. 돈 줄 거지구나. 돈 주기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도 거진 다 갖고, 거진 이제 돼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참아야 돼. 그래,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준다고 줄 수 있는 형편이 됐거든요. 이제 조금 기다리면. 자, 제가 일한 그 대가를 주세요. 월급 주세요. 하니까 아예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 좀 이따 줄게. 26년 동안 지금 그랬다는 주장입니다. 그러게요. 정말 납득하기 어렵죠. 그리고 저 얘기를 뭐 1, 2년 정도라면 그나마 좀 참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26년이라니요. 10년이 넘어갈 때부터는 이 지금 피해를 입은 분의 여동생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심지어 또 각서까지 써줬다라는 거예요. 곧 갚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만 그 각서는 지금 동생분은 분실을 한 상황이네요. 예.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지금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해 10월입니다. 지난해 10월에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된 사실을 알았는데요. 왜냐하면 연금보험금을 계속 받았는데 그것을 안 나온다는 걸 알았고요. 나중에 좀 확인해 보니까 대표의 가족들, 아내와 딸이 이 연금보험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이 장애수당 이걸 또 가로챈 정황까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 박 씨의 가족 얘기 잠깐 더 들어보시죠. 통장을 보게 됐어요. 삼촌 통장을, 옛날 통장을 쓰신 거를. 근데 이제 거기에 인터넷 뱅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삼촌이 무슨 인터넷 뱅킹을 했을 수 있나? 그래가지고 을 갔죠. 은행 직원이 언니가 누구냐요? 그래서 일하던 집에 인데 그랬더니 장애 기초수급 받은 돈을 들어온 거야. 그 통장에 계속 있는 걸 100만 원, 3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계속 빼가지고 갔더라고요. 자, 교수님 일단 이게 뭐 주장이긴 하지만 아니 저는 솔직히 이런 사건들이 무슨 진짜 뭐 염전 이런 데서나 있을 줄 알았지. 이 도심 한복판 공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6년 동안. 사실 이제 이 피해자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런 분들에게는 저런 위험성이 늘 이제 도사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꼭 먹고 알 먹는다. 이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거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돈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루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저분이 이제 지체 장애가 있으신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국가에서 장애 기초 생활 수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수당을 어떤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장애인 그 기초생활수당 같은 것도 자기 쪽으로 빼돌리고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 보험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신용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 돈까지 이제 취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저 사장이라는 사람이 참고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공장 대표 부부는 준사기 사문서 위조죄로 입건이 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한 가지 좀 궁금해하시는 게 가족들이 아까 나왔잖아요. 네. 아, 이게 26년 동안 계속됐던 일이면 가족들은 왜 이제서 저러느냐 이런 또 얘기도 하세요. 심지어 이제 공장 사장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왜 가족들이 안 데려갔겠느냐,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가족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박 씨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서 피해자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해달라. 그런데 아무래도 장애가 있기 때문인지 사장 말을 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같으면 1, 2년도 못 기다렸을 것 같은데 그냥 서울에 준다, 추석 때 준다 하니까 그때마다 그러고 넘어갔던 게 세월이 흘렀던 겁니다. 게다가 또 이 박 씨가 피해자가 내가 지금 그만두면 사장이 지금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동안 일했던 거 아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집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26년을 흘러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처럼 뭐 신용불량자 돼 있지 장애연금까지 빼돌렸다고 하지 이런 걸 확인하자 드디어 그만두고 이제 가족들이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거랍니다. 예. 더군다나 이 피해자 박 씨가 독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동생이 아까 있긴 했지만 여동생이 지금 본인의 가족도 있는 상황에서 뭐 오빠를 어떻게 데려와서 함께 살고 이러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데 그걸 또 이 공장 대표라는 사람은 가족들 뭐 지금까지 뭐 하다가 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 공장 대표 더 정확히 좀 뭐라고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즉 다시 말해서 26년 동안 착취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니 돈이 뭐가 필요하냐.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먹이고 재워주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리고 나중에 헤어질 때 내가 다 주려고 했다. 돈이 필요 없는 사람 헤어질 때 돈이 왜 주려고 했죠? 자, 그리고 이건 논리적으로 이제 그 말이 되지 않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형태의 사건이 발생되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있던 사람들은 통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형적인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돼 있냐면 아니, 내가 지금 어디 갈 데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26년간 먹이고 재우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놨더니 아니 은혜도 모르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6년 동안 자신의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누르면서 이러한 행동을 갖다가 계속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만약에 이 공장 대표의 혐의가 입증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뒤로? 일단 심신장애를 이용한 사기로 지금 고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는 비교적 명백해 보입니다. 이 인터넷 뱅킹 같은 걸 할 수 없는 사람 명의를 지금 위조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1, 2년이 아니라 26년이면 예. 돈을 갚을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의사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공개 수배된 이은혜와 조현수 외에 공범이 한 명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혜의 전 연인들이 의문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새로운 사실을 짚어봅니다.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제3의 공범입니다. 자,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네, 이 고 윤상엽 씨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은혜와 조현수 외에도 한 명이 더 있다 이렇게 검찰이 밝힌 건데요. 그게 바로 공범 이보 씨입니다. 이 남성은 조현수와 친구 사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가평에서 같이 다이빙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이 전과 28범이라서 현재 구치소에 있어서 공개 수배에는 포함이 안 된 거라고 합니다. 야, 30대 나이에 전과가 28범이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자, 그런데 이 가평 계곡 사건 당시
지금 한 명 더 있는 걸로 알려진 지금 저 사진 속 공범 이모 씨 어떤 역할을 했던 거죠? 일단은 함께 놀러 가서 저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뛰어내려서 그러니까 일종의 부추기는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강변으로 이미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 지금 문자 하나가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데 구조 요청을 했다라면 누구든 구했을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의문이었잖아요. 아마도 이 사람이 빠졌을 때도 알면서도 구조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2020년에 경찰에서 검찰을 송치를 할 때 이 이모 씨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박 변호사님, 네. 검찰에 뭐 넘겼다는 건 이게 무슨? 일단은 경찰에서 2020년 이 당시에 12월 달에 이은혜 조연수뿐만 아니라 지금 양변 설명처럼 이 씨도 혐의가 있다고 공범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검찰에게 송치 의견으로 같이 넘길 수가 있습니다. 검찰도 아마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공개 수배할 때는 굳이 수배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 이모 씨는 이미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요.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조사가 좀 마무리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충분히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백을 했거나 여러 가지 조현수나 이은혜의 범행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추가로 드러난 저 공범 이모 씨 전과 28범 제보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면 그 중에서는 언론을 통해 꽤 유명하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알려졌던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 절도가 아니라 지능범이었던 거죠. 중고차를 파는데 거기에 GPS 추적 장치를 달아가지고 이게 이 차를 판 다음에 어디 가는지 찾아내가지고 다시 훔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승합차, 소형차 이런 걸 팔았다. 이게 이제 절도로서 잡혔는데 저런 행동들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전과가 28범에 이미 30대 나이에 돼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조현수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공범 이모 전과 28범 하고 조현수가 아닌 이은혜와의 무슨 관계에 관한 제보가 있다고요? 네, 다른 제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이트에 지금 어떤 사람이 올렸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이 사람들한테 당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 글들을 옮겼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좀 부끄럽지만 8년 전에 이은혜하고 이모한테 당했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당했나요? 본인이 그대로 썼습니다. 자기가 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 만남을 했는데 그때 이은혜가 그 모텔에서 나왔고요. 모텔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자마자 이 이모 씨가 자기 여자친구하고 뭐 하고 있냐라고 하는 드라마나 이렇게 이런 수법의 어떤 협박이 꽤 많았습니다. 이 성매매 같은 것들을 하는 걸로 보이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 협박을 해서 이 사람이 근처에 ATM기에 300만 원 뽑아서 줬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명확한 인식을 못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씨하고 이은혜하고 아마 공범으로 이것을 다 계획된 범죄하에서 채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 걸렸을 때 협박까지 한 게 아니냐라고 그런 글을 지금 올렸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 나온 또 뉴스가요. 이 이은혜가 지금은 이제 성인이 돼서 아까 조건 만남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은혜가 10대 때부터 조건 만남을 빌미로 절도를 해서 소년원에 갔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이은혜라는 사람은 도대체가 이게 아무튼 교수님 그건 그렇고요. 이 조현수 이 남자 그리고 공범 이모 씨 지금 얘기한 이모 씨 친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공범 이모 씨가 지금 이은혜와 조현수가 어디에 도대체 숨어 있는지 조금은 단서를 좀 갖고 있지 않을까요? 글쎄 지금 이제 그 공범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감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과연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양파 껍질 까듯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이은혜 같은 경우는 남성들 대상으로 해서 소위 그 꽃뱀 같은 상을 만들어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그 갈취를 한다든가 또는 어렸을 때는 절도 등으로 해가지고 6건의 범죄 전력이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범죄 친화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자신도 전과가 있고
주위에서도 이 전과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것을 봐서는 후집이 이 공범 이모 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근처에 있는 이전에 어떤 그 관계를 맺어서 이러한 어떤 그 범행을 갖다가 공모를 하거나 또는 뭐 또 다른 어떤 그 범죄의 그 경험이 있다든가 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뭔가 도움을 받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단언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다른 사람들의 조력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가평 계곡 사건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하고 동행했던 이은혜 지인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 이은혜 지인도 이 패거리와 한패 아니냐 뭐 이런 또 오해를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인터뷰에 나섰던 유 씨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가평에 같이 갔었고 사고 소식을 윤 씨 가족에게 가장 먼저 알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유 씨가 방송 인터뷰에 나왔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 사고는 확실히 사고사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이 아니 혹시 유 씨도 공범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한 건데요. 일단 유 씨는 본인은 사건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방송을 보고 나서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냥 봤을 때는 이건 살인 사건은 아니고 사고사였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많은 누리꾼들이 너도 공범이지! 막 이렇게 지목을 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억울해서 저런 글을 올렸다는 건데 방금 뭐 사치 얘기도 나왔다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 부부가 해외여행을 자주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던 게 있었나 봅니다. 근데 유 씨 이 동행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은혜가 이미 오빠가 돈도 없는데 자꾸 돈을 막 쓴다. 그래서 계속 자기를 위해서 돈 쓰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자 한다고 신세 한탄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윤상엽 씨는 좀 흥청망청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 내용들을 다 알고 보니까 이미 이은혜가 이렇게 소위 밑밥을 깔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이때부터 신세한탄 일부러 하는 척하면서 오빠가 돈도 없는데 쓴다 이런 얘기를 이미부터 준비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인은요, 그 고 윤상엽 씨하고 이은혜가 부부 사이였다는 걸 몰랐대요. 처음에는. 아니 교수님 그럼 왜 부부 사이를 왜 감춰요? 왜냐하면 이은혜라고 하는 이 캐릭터 자체가 주위에 남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사고가 난 그 당시에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조연수하고는 사귀는데 그 사람 이 자기 남편인데 남편 앞에 내연남을 데려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숨긴 것으로 나타났고 사실 이 이은혜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외 여행을 갔다 온 것을 자기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는 즉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그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아니라 바로 그 상대에 있다라고 정반대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자신의 돈을 이게 탕진하는 이 책임을 바로 남편에게 전가시키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나쁜 이미지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이은혜가 받고 있는 미스터리한 사건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2010년 석바위 사거리 교통사고, 당시에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운전을 하던 남자친구가 사망을 했습니다. 자, 4년 뒤에 2014년 태국 파타야에 사실혼 상태였던 남편과 함께 갔었는데 스노클링을 하다가 역시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9년 가평 계곡 사건 다 보험금을 다 탔어요. 이 가평 사건만 빼놓고. 일단 의혹인 거죠. 예. 석바위 사건 같은 경우 교통사고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식의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씨가 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했는지부터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도 이렇게 쭉 설명을 들으면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런 소문이 떠들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찰에서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요. 태국 그러니까 사건 지금 경찰이 이걸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예, 거예요. 태국 사건 같은 경우도 일단 태국 경찰과 공조를 통해서 당시에 부검 기록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특별히 외상도 없었고 사인은 그냥 익사로 이 판단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저 보통 20대였을 거 아니에요. 20대에 스노클링 하는데 그렇게 위험하지도 사실 않아요. 거기서 갑작스럽게 해외여행 중에 익사를 했다? 저것도 다시 돌아보면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그러니까 사건이었는지 사고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에 나선 겁니다. 자,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이 검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는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 이은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교수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참 역설적인 게 말이죠. 이은혜가 보험금을 탈 생각에 그것이 알고 싶다 촬영팀에 저 보험금 못 받고 있어요. 이 어필을 안 했더라면 이거 지금 사건 반장에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지도 않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상당히 당돌하고 좀 이제 뻔뻔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또 그 해당되는 그 방송사에 대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했었어요. 민사소송으로. 그리고 이제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수많은 네티즌들이 한 100여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로부터도 이제 그 뭐 고소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 받아 챙기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 이은혜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돈에 대해서 매우 집착하고 있다. 예. 그래서 자기의 어떤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그 보험금이 이제 뭐 한 8억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어떤 그 언론을 이용을 해서 돈을 자기가 손에 쥐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께 넘어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107세 노인이 복권 위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노인이 자신의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이 사건 진짜 황당합니다.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인생을 위조했다. 자, 일단 이 사건 먼저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99세인 노인이 경찰에 붙잡혀요. 징역을 살았는데 이 노인이 최근 또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0년 전 99이면 현재 못해도 이거 거의 뭐 장수만세인데. 예? 이게 위조로 살아온 인생이 굉장히 긴데요. 근데 이제 10년 전 사건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99세의 이 노인이 복권을 위조해서 47만 원을 타냈습니다. 근데 이게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때 만난 경찰이 좀 매의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남성이 외모는 90대 같은데 걸음걸이가 묘하게 젊은 사람 같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비슷한 사건 기록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1999년도에 이제 같은 방식으로 주택 복권을 위조했던 40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문을 좀 비교해봤더니 동일 인물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0대가 90대로 속이고 노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게 드러난 거죠. 자, 지금 화면 속에 나온 저 두루마기 막 걸쳐 입은 저 남성 유명합니다. 유명해요. 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 전국 노래자랑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때도 98살로 나오고 뭐 98살로 나오거든요. 100살 가까이 나오는데 아주 건강해 보여요. 오른쪽이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 당시 좀 젊었었어요. 88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송혜 선생님 물어보니까 98살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알맞게 먹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건강해요. 동생 88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시청자들도 그 당시 당연히 믿었고요. 와 정말 건강하다라고 하면서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송혜 씨를 동생이라고 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제가 노인 분장을 하고 우리 오윤성 교수님한테 이봐 오윤성이 소식하고 살아 그래야 장수해 지금 이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시면? 뭐 만약에 저보다 더 어르신이 뭐 할 수 없죠. 뭐. 아니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예. 알고 난 뒤에는 이제 또 자, 그런데
아니 양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 거슬러 100세에서 20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원래 나이 20대 때부터 이렇게 복권 이조를 했던 겁니다. 복권 이조를 하다가 출소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정과가 계속사에서 한 50대에 출소를 하고 노숙자 생활을 했답니다. 그 노숙자 생활을 할 때 자신이 이미 그때부터 주변 노숙인한테 나 90대요 이러고 다닌 겁니다. 뭐 이제 대접을 받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보통 남자들끼리 예. 민증 조금 속이는 그 범위를 한참 넘은 거잖아요. 40년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좀 노안으로 보이니까. 근데 주변에서 아니, 그렇게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면 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참에 신분 세탁을 해야겠다라고 고아 행세를 하면서 한 종교인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나이, 이름을 받아낸 겁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1915년생으로 출생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진짜 저기 민증 보니까 예. 15년 1915년. 자, 100년을 넘게 사신 분의 오. 얼굴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해서 주민등록증 벌금 받은 걸로 2년 동안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기초생계비를 2,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야, 다 받았구나. 아니 그랬으면 진짜 조용히 살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전국노래자랑에 나오고 아까 옷도 보면 전국 노래자랑에서 제가 그때 그거 봤거든요. 예. 인기상 받았어요. 그 옷도 지금 복권 이주하러 들어갈 때 옷 보셨어요? 뭐 예. 핑크색에 파란색에 그러니까. 눈길은 다 끌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다시 한번 복권 위주로 경찰의 덜미를 잡혔던 겁니다. 자, 그런데 2013년에 복권 위조로 붙잡히면서 알고 봤더니 40대다. 자,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됐어요. 그렇죠. 범행이. 2018년입니다. 당시 60세입니다. 나이를 쫙 속이니까 정확한 나이를 알려드려야 되겠죠. 당시 60세인데 청주의 한 복권방에 들립니다. 저 모습인데 1억 원 당첨됐다라고 복권을 내밀었는데 이미 이 사람이 하는 게 위조 같은 게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복권 주인은 당연히 알죠. 보자마자 위조 복권 눈치채고 하니까 도망갔는데 왜 실수를 했냐면 1억 원짜리 복권이면 여기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본사 가야 되겠죠. 본점 가야죠. 발행처 본사를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갔다가 잡혔고 이것 때문에 위조 등의 혐의로 또 징역 11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또 2018년에 복권 위조로 체포되면서 끝까지 나는 100세다. 100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2018년 체포 당시 상황 잠깐 보고 가시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복권 위조해서 경찰에 적발된 거는. 그렇지요. 그거는. 왜 위조를 하신 거예요? 뭐 그렇게 목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아니면 이제 하다 보면 욱하는 성질을 다 또 이렇게 또 항상 그걸 또 이제 간간히 또 이렇게 항상 내 마음도 모르겠어. 아니 99살 연세 잡수시고서 그 복권 저렇게 해서 저기에서 새로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기술이 좋으신 거예요, 어르신이. 그 옛날에 그 초사가 그런 것도 좀 믿고 믿어가지고 그때는. 자, 저거 보시고 저 기자 바보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기자도 저 사람 나이를 알고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100살 나이 60대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러세요? 이러니까 막 버럭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나 100살 맞다고. 그러니까 그냥 일단 대답은 좀 들어야 되니까 맞춰주려고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교수님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가상과 현실을 갖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기자가 자신이 구축한 그 어떤 인생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답변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알면서 이제 기자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인 어떤 뭐 상강오륜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장유유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싸우다 보면 뭐 너 몇 살 먹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직도 나이가 이제 벼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이 송혜 씨에게 뭐 하대를 하고 반말하고 이런 아주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어떤 심리적인 만족을 갖다 취하는데 이 사람은 그 꽂힌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나이가 많으면 돈도 많이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전국 노래자랑에 왜 나왔을까요? 모르죠. 전국 노래자랑에 나온 것은 전국적으로 공인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러고 살아? 저분 전국 노래자랑 아까 지금 우리 앵커께서
아, 저분이 뭐 인기상 받았다. 인기상.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다니면서 내가 전국 노래자랑에 나온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공인이 돼버리니까 그걸 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제가 그리고 인터뷰에서 자기를 또 뭐 예술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면서요? 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게 제가 이제 좀 방송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실제로 좀 노래를 잘하세요. 아, 그래요? 약간 외모가 도인 같으니까 판소리랑도 좀 잘 어울리는 이미지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소리 인간 문화재라고 속여도 주변 사람들이 좀 믿었나 봐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자기 제자가 150명이 있었다고까지 하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고 판소리로 상도 많이 받았다. 근데 이제 다 사라졌다. 뭐 증거는 보여줄 수 없지만 내가 판소리 예술인이고 명인이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고요. 신문뿐만이 아니라 방송에도 인터뷰를 나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KBS 기자가요. 직접 저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주름도 거의 없고 피부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100살이에요? 그랬더니 나는 농사일도 안 하고 선비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깔끔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영상을 보니까 보통 얼굴 주름은 뭐 어느 정도 뭐 커버를 한다지만 목 주름은 어떻게 가릴 수가 없잖아요. 목도 깨끗해. 진짜 너무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시댁과 차로 15분 거리에 살며 주말이며 자주 찾아뵙는다는 김 씨. 평소 외식을 싫어하는 시어머니는 김 씨 부부가 방문할 때마다 집밥을 해주셨고 김 씨는 그런 시어머니께 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김 씨는 시어머니의 달라진 태도에 서운함이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바로 음식으로 차별받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치킨을 먹을 땐 며느리인 김 씨에게만 닭다리를 주지 않고 삼겹살을 먹을 땐 오돌뼈 부위만 김 씨의 앞접시에 놔두시는 건데요. 식탐 부리는 것처럼 보일까 봐 말도 못 꺼내고 끙끙 앓던 김 씨. 고민 끝에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우리 엄마 그럴 사람 아니야 였는데요. 음식으로 차별받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 편만 드는 남편. 김 씨의 이런 고민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오늘 뜨거운 주제네요. 자, 그런데 백 아나운서 평소 이 김 씨가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사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시어머니 마음을 생각해보자면 김 씨가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김 씨가 무급휴직을 하는 탓에 남편이 외벌이를 하게 됐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더 잘 먹이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엄마 마음이 다 그렇지 싶어서 이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마음이 상한다는 건데요. 김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진짜 실제 있는 사연을 저희가 조금 각색을 한 건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뭐 생각은 어떠신지 채팅창에 마구마구 좀 올려주십시오. 자,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 커플? 네, 이 부부는 결혼 5년 차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이가 18개월 된 딸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딸 아이를 시부모님이 예뻐했기 때문에 딸을 낳은 다음부터는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시부모님 댁을 찾아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 구조가 좀 생겼다고 합니다. 고부관계가 뭐 딱히 나빴던 거는 아니라고 지금 들었는데 말이죠, 교수님. 지금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외동딸로 자랐기 때문에 집에서 뭐 이렇게 경쟁 상대가 없어서 식탐을 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식사량이 평소에 많지 않아 가지고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식탐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대신에 이분 같은 경우는 많이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그런 미식가형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철학은 그거예요.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런데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집어다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18개월 된 아이 때문에 이제 시댁을 자주 간다 그랬잖아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아이가 밥을 먹기 시작할 때쯤에는 엄마는 밥을 못 먹습니다. 뭐 이게 반찬 흘리고 하나하나 다 챙겨서 맞습니다. 입에 넣어줘야 되고 집에 있을 때는 남편하고 두 사람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먹이고 하면 되는데 시댁에 가면 좀 눈치 보이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들 챙기니까 그래서 남편은 그냥 식사를 하고 자기 혼자 아이를 먹이니까 그때 시어머님이 아이고 우리 며느리 밥도 못 먹네 하면서 반찬을 다 챙겨서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먹으면 되겠거니 하고 아이 다 밥 먹이고 나서 딱 보니까 이건 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 비계만. 예. 삼겹살 비계. 아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일단은 이게 육식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좀 많은 게 치킨 같은 것들을 이제 시켜 먹으면 2마리 정도를 시키는데 그럼 다리가 이제 4개가 있잖아요. 예. 이 2개는 당연히 남편이 2개가 먹고 이 시부모니 하나씩 먹고 김 씨는 뭐 먹겠어요? 가슴살 이런 걸 넣어 놓습니다. 아우 그 팍팍한 그 가슴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닭다리는 싫어하는 사람 잘 없어요. 예. 어머님이 닭다리 싫다 가지고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내가 수시로 다 운동하는 먹습니다.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가슴살을. 또 좀 삼겹살 쪽으로 가보면 삼겹살이 좀 좋은 게 좀 살하고 비계 적당히 섞인 게 맛있잖아요. 예. 근데 오돌뼈 같은 거, 씻기 곤란한 거, 요런 거는 또 김씨한테 주고 또 그리고 소고기로 가면요. 또 비계와 떡심이 없는 부위는 또 자기한테 주고 좋은 또 고기 이 마블링 있는 고기 쪽은 또 남편하고 이런 사람이 먹기도 하고요. 또 갈치구이 같으면 꼬리하고 머리는 또 김씨한테 가고 통통한 몸통은 또 남편이 먹게 되고 뭐 하다못해 해물 칼국수를 먹었는데 뭐 이렇게 많이 먹어요? 바지락을 하나 안 넣어주는 겁니다. 바지락을. 바지락. 네, 아, 애호박하고 면발이구나. 당근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이제 먹는 거 이런 거 좀 잘 좋아하기 때문에 딱 느껴집니다. 이거 나 차별하는구나. 정말 먹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화가 잔뜩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며느리가 상당히 분노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뭐 생선 같은 거 머리만 주면 어두육미 뭐 그런 얘기 또 네. 하잖아요. 또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죠. 양 변호사님 혹시 뭐 직접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해보신 형수님이 사모님이 하셨거나 뭐 아니 저는 차별 당해본 적은 없고요. 아니 본인 말고요. 네? 사모님. 그런 얘기도 별로 재미없네. 죄송해요. 진짜요? 네. 제가 괜히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안 좋은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실은 닭을 시키면 제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안 먹습니다, 다리. 그건 차별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지금 얘기할게 다리 제일 좋아해요. 다리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닭이 오면 자동적으로 닭다리는 자기들이 먹습니다. 아빠는 닭다리를 싫어하는 줄 알고 엄청 좋아해요. 기름 엄청 최고로 좋아합니다. 자녀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 이제는 그죠? 저희 처도 닭다리를 아이들은 주는 거거든요. 예. 저도 비슷한 똑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느 날인가 그러게 있다가 밖에서 닭다리를 먹으니까 이게 애가 생각나서 못 먹겠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이건 우리 애 줘야 되는데 내가 왜 먹지 하는 생각이 나서. 알겠습니다. 그 좋은 네. 방법이 있는데요. 예. 그 닭다리만 파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 마리를 시켜야 맛있어요, 교수님. 아니 근데 이제 닭다리만 파는 게 있어서 아는데요. 싸우지 않고 맛이 안 납니다. 아주 죄송하지만, 예. 공평하게. 그리고 이제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닭다리 가지고 지금 말씀이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날개만 또 모아서 팔고 다리만 많이 모아서 팔고 하고 근데 이제 또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좀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런데 앞서 이제 백 아나운서가 아이를 낳은 이후에 외벌이하는 남편을 시어머니가 이제 안쓰러워했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막 좋은 부위만 몰아준 걸까요? 글쎄 이거는 이제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의 마음속에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짐작 가는 게 있긴 하다고 합니다. 뭐냐면 아이를 자기는 키우느라고 휴직을 해서 아이하고 있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아내가 또 아이 때문에 희생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녁을 집에 와서 먹지 않고 산에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오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생각한 거죠.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집에 가서 밥도 못 먹는구나. 그러니까 또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 시어머니 그 남편 아내가 이게 대화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시어머니의 음식 차별이 이 기자 결국 네. 쾅 이렇게 된 거잖아요. 부부 싸움으로. 네, 이 부부 싸움이 일어났던 날 메뉴는
닭 백숙이었는데요. 어머니가 며느리 김 씨한테는 닭가슴살만 주고 닭다리는 남편한테만 준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 저도 닭다리 하나만 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약간 욱하신 거죠. 그래서 누가 보면 내가 너 차별한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며느리도 그 순간 서운했던 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건데 아니 그동안 남편한테만 닭다리 주시고 다 닭가슴살 퍽퍽한 거 다 저 주셨잖아요. 이렇게 서러움을 토로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아니 왜 안 그러던 사람이 식탐을 부리냐 이렇게 면박을 줘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달래줘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야 너 지금 뭐 무슨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식탐을 부려 이렇게 야 진짜 이건 제가 또 말씀드리고 혼자 세 분의 좀 의견을 일단 이 부부 특히 고부의 갈등이 생길 때는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남편은 철저하게 이중인격자가 돼야 됩니다. 어머니하고 있을 때는 어머니 편, 아내하고 있을 때는 아내 편. 같이 있으면 정신을 놓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 편도 못 듭니다. 그래서 막 어머니 영역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 편을 드는 척을 하고 아내하고 같이 있을 때 아내 편을 들어야죠. 어머니 욕도 해도 됩니다. 심지어는. 안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 여사님 보고 계시는데. 저는 철저히 그렇게 합니다. 저희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보고 계시도 솔직히 얘기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못했던 남편이 지금 저는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양 변호사님도 짧게, 오 교수님도 짧게. 아니 그 남편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나쁘게 돼 있다는 발상 자체가 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왜 지금 박지훈 변호사가 저렇게까지 오버해가면서 얘기하는지를 남편분들도 좀 이해는 하셔야 될 게 있죠. 자, 교수님. 지금 이제 저 아내 입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엄마 그럴 사람 아니야. 그거는 아주 이 말을 갖다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어머니들 중에서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대하는 데 있어서 전환 스위치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가끔씩 있는 그런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우리 그 박 변호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남편이 이제 좀 문제예요. 아이를 갖다가 남편이 좀 보고 아내가 스스로 먹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가를 가거나 결혼을 시키면 그때부터는 간섭을 갖다가 한 90% 정도 이렇게 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갖다가 그냥 멀리서 지켜보셔야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를 갖다가 오돌뼈를 준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복잡하게 되는데 이 세 사람 다 좀 약간 좀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죠.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봅니다. 이거 이혼 사유 될까요? 이걸로 이혼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부부가 헤어져야 합니다. 이제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이 사건 반장 잘 녹화해 놓으셨다가 남편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오윤성 교수님 말씀도 보여주시고 우리 박준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한 것도 보여주시고 해서 풀어나가야죠 이제부터. 그렇죠. 6번째 사유인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게 중대하라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싸움을 한다든지 계속적으로 갈등이 반복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하해를 하고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막 정말 지금 채팅창이 터질 지경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며느리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은희님은 이제 한 번이라도 며느리야 많이 먹어라 해주시지 좀 어머니가 너무했다라는 반응 보여주셨고요. 뭐 소타임님도 남편이 꼭 안아줬으면 되었을 일일 텐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시부모님이 밥 해주고 욕 먹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뭐 부스트 제이님. 상 차려주는 게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윤성 교수님 말씀하시고 나서부터는 그냥 닭다리 세트로 시켜 먹거나 아니면 1인 1닭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여기서 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아유, 혼자 사는 게 제일 좋아 그냥.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브라질로 가보시죠. 강아지. 네, 개 2마리가 달리고 있는데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쉬지 않고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검은색 강아지의 등을 보니까 지금 무언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거 뭐야 저거?
인형이에요? 아닙니다. 바로 원숭이인데요. 원숭이가 개의 목을 잡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개가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등에 딱 붙어 있습니다. 개도 목에 매달린 원숭이가 그렇게 무겁진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 원숭이 개의 등에 올라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 그럼 계속 저렇게 등에 올라타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치코라는 저 원숭이는 이번에는 다른 개의 등에 올라타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세상에. 개가 이렇게 땅에 엎드려 있는 틈을 타서 개의 등 위로 저렇게 슬며시 올라가고 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원숭이가 자기 몸집만한 닭 등 위에도 자꾸 올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닭이 꽤 귀찮아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닭이 쉽게 등을 내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숭이는 결국 닭의 등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야, 저 아주 야근 녀석이네. 알겠습니다. 다음 픽 보츠와나로 가보시죠. 아, 미어캣. 네, 이번엔 미어캣인데요. 이 남성 주변에 미어캣 3마리가 보이죠. 한 마리는 남성의 머리 위에, 다른 한 마리는 남성의 등에 올라가 있고요. 또 다른 한 마리는 남성 얼굴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있습니다. 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제각각 어딘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렇게 뭐 거리낌 없이 막 올라가네요, 사람한테. 네, 이 남성이 국립공원에서 투어를 이끌고 있는 가이드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국립공원을 돌아다니는데 미어캣 여러 마리가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신기하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팔 위로 기어 올라와서 저렇게 머리와 등 위에 자리를 잡고 섰다고 하는데요. 어느새 제법 많은 미어캣들이 남성 주변을 포위를 했습니다. 오, 아 근데 전혀 사람을 무서워하진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미어캣은 평소에 겁도 많고 경계심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이미 국립공원 내에서 사람들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인간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성을 그저 높은 언덕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스스럼 없이 머리와 등을 올라타고 주변의 동태를 살피는 미어캣의 모습 정말 신기합니다. 네, 미어캣들이 이 남성 주변에 20분간 머무른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남성은 정말 행복하고 특별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여기는 뉴욕의 어느 거리입니다.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 한 남성이 분홍색 여행용 가방을 끌고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뭐야, 다리를 툭 치고 지나가 버려요. 아, 지금 발을 건 거예요, 지금? 네, 여성이 남성의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넘어진 거죠. 뭐야, 이거? 그대로 도로 위에 쓰러지는, 딱 봐도 남성이 고의로 지금 다리를 건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란 여성 일행들이 이 여성을 발견하지만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던지 자리를 그대로 달아나고 맙니다. 저 분홍 캐리어. 이분인데요. 예. 72살입니다. 신디 그레드웰이라는 할머니인데 딸들과 함께 뉴욕에 여행을 갔다가 어떡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요. 넘어지면서 눈 주변에 명이 들었고 치아도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어떡해. 이쯤에서 그랜드마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 mean, catch myself on my knees or on my legs or all. I fell, boom, flat down on my teeth. That's what hit first. And my girl said I screamed. 자, 할머니 이 일로 다시는 뉴욕시티에 가지 않고 싶다고 하는데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아니, 방금 그 다리 건 인간 누구예요, 그거? 알고 보니 저 남성이요, 노숙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뉴욕의 교통 허브로 알려진 펜 스테이션의 인근에만 거기서 폭행 등의 혐의로 6번이나 체포된 바가 있다 그러고 현지 경찰이 노숙인을 붙잡아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교수님, 저 뭐예요, 저게? 성취감이죠. 성취감. 네, 제가 노숙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만약에 70대 그 여성이 아니고 20대 남성 같으면 자기가 맞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척 발만 탁 걸면은 넘어지는 것을 몇 번 이미 해본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처벌받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픽 태국으로 가보시죠. 분명 뭔가가 떨어질 거예요. 어느 식당의 CCTV 영상인데요. 손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외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때 픽업 트럭 한 대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식당 건물을 들이받고 맙니다.
아유, 놀랍게도 이 픽업 트럭이 후진하면서 거꾸로 돌진했습니다. 자, 이날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웠다는데 아무래도 픽업 트럭 미끄러진 것 같고요. 픽업 트럭이 거꾸로 들이닥치면서 테라스에 놓인 테이블과 의자, 건물 외벽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식당 안도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다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 보이죠? 맞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하고요. 하지만 저 픽업 트럭 운전자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차에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가버려요, 직진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식당 밖을 편하게 나가버립니다. 어. 자, 이후 식당 주인이 해당 픽업트럭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아직 경찰이 운전자를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픽업트럭 운전자 빗길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식당 매니저 말에 따르면 이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하다 차량이 충돌한 게 처음이 아니라고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5번째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하시죠. 네, 어느 고등학교 농구장입니다. 한 소녀가 긴 막대기로 농구 골대 뒷면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골대 앞에 선 한 선수가 농구공을 던지더니 완벽한 슛을 집어넣었습니다. 예. 이렇게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데요. 근데 그 골대 뒤에 막 탁탁 두드리는 게 왜 저러는 거예요? 이게 공을 던진 선수가 학교 연합 농구팀의 시각장애 선수라고 줄수 호글랜드인데요. 미수가 망막병증을 앓고 있는 줄수가 3살 때 시력을 완전히 잃었는데 이 때문에 슛을 성공하려면 골대를 보는 대신 귀로 듣고 위치를 파악해서 농구공을 던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골대가 어디에 있는지 막대기를 두드려서 신호를 보냈고 그 신호에 따라서 줄수가 공을 던진 겁니다. 아니, 저는 그냥 자유투에도 잘 안 들어가는데. 네, 그렇죠. 연습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만큼 서로 소통이 잘 되고 호흡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실제로 줄스가 시각장애 농구 선수로 활약할 수 있었던 건 이 친구 엘리의 덕분이라고 합니다. 두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Everyone's staring at me, but I can't see them staring at me, so this is good. Eyes on the court, because I don't have my cane, so I have to put my trust in her to make sure she doesn't let me get hit by balls, and she guides me in the right direction. It was a lot of trial and error, but we have come very, very far, and now we're in a class together for the past 2 years. 네, 2,500명의 관중 앞에서 이렇게 자유투를 성공한 두 소녀의 영상이 현지 언론을 통해서 퍼지면서 소녀들의 특별한 우정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픽, 남아프리카로 가보시죠. 네. 이거 뭐, 왜 저래 또. 정말. 한 남성이 쇼핑카트 안에 앉아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쇼핑카트가 움직이고 있죠. 놀랍게도 이 카트에 탄 남성이 이 유조차 뒷부분을 손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빗길이라서 도로가 미끄러우니까 저렇게 유조차에 매달려서 가는 거는 안 되는데 근데도 저렇게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 저러고 살아, 진짜. 네. 근데 이제 남성의 표정을 보시면 남성이 웃으면서 카메라 쪽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데요. 일부러 장난을 치는 것 같죠. 유튜버 아니에요, 또? 네, 이 남성은 한동안 유조차에 매달려서 끌려가다가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 측은 이 남성의 행동이 무책임하고 불법적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남성이 붙잡혀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양 변호사님 따끔하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저러다가 1년의 징역형이 아니라 평생 세상을 떠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아유, 참.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또 전해드려야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사반 가족 이서 어머니 혜진님입니다. 사진부터 보여주시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정치 얘기 1도 없는 사반 시청. 엄마 조용히 해! 사반 시작했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듯 엄마를 째려보고 있는 이서입니다. 하셨네요. 진짜 사진 속 이서 표정이 좀 조용히 좀 합시다 TV 보는데 약간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박 변호사님? 저 같아요, 보니까. 무슨 그게 어머니 입장에서 아이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이가 참 이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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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안 하셨어도 됐을 말씀까지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이어지는 뉴스룸까지 쭉 정주행해 주십시오.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